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 그리고 자식을 둔 모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박노진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우리 동네 사진관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엔 동네마다 사진관이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사진관을 4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45년 전 일이네요. 그때는 제가 직접 이 사진을 찍지는 못했어요. 아직 사진관을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사진관을 열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드렸습니다. 유치원 졸업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돌잔치 사진, 결혼사진, 가족사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 사진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까? 사실 저희 사진관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어요. 제가 찍는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결혼 사진은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새신랑, 새신부가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해하는 그 표정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언제부턴가 필름 카메라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더니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보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처음엔 저도 적응해 보려고 했어요. 디지털 카메라도 사고 컴퓨터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내도 많이 걱정했어요. 여보, 이제 다른 일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진관이 제 인생 전부였거든요. 여기서 아내와 함께 꿈을 키우고 아들 성호도 키웠고, 이 사진관이 바로 우리 가족의 터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작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악화될 줄은 몰랐어요. 중환자실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진관 운영은 정말 힘들어졌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진관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때 아들 성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성호야, 아버지 혼자서는 힘들겠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지만 성호는 자기 일이 바쁘다며 잘 도와주지 않았어요. 며느리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병원에 와서 문병을 하긴 했지만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달까요? 아내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가끔 저한테 당신, 우리 성호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 하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반쪽이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잖아요. 사진관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내 없는 집에 혼자 있기도 너무 쓸쓸했고, 결국 아내가 돌아가신 직후에 사진관 문을 닫기로 했어요. 40년 넘게 켜져 있던 사진관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정말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내의 영정사진을 준비해야 했는데 성호가 요즘 사진이 있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이 결혼사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결혼사진 말이에요. 45년 전 20살의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이 사진. 이게 제가 기억하고 싶은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나이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진 모습도 물론 사랑스러웠지만 이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거든요. 영정 앞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동네 이웃들, 예전에 저희 사진관을 이용해 주셨던 분들, 사모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사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들 성호는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를 할 때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고 다시 들어와서도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자기 어머니 장례식인데 말이에요. 며느리 은주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검은 옷은 입고 왔지만 장례식장 구석에서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며느리분이 참 효부시네요 하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겉으로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저게 무슨 효부인가 싶었거든요. 아버님 힘내세요 라는 말도 정말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말이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친척들이나 이웃들도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밤이 깊어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호가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는 먼저 가봐야겠어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어머니 장례식 날, 밤에 영정 앞을 지켜야 할 시간에 회사 일이 급하다고 먼저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이 바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날까지도 그럴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말이 다 올라왔지만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가라. 은주는 성호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하는 인사도 대충대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영정 앞에 홀로 남은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밤을 나 혼자 지키고 있어. 그런데 우리 성호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저렇게 낯설까?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촛불 앞에서 45년간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면서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할 때 이야기, 성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사진관을 시작해서 함께 꾸려온 이야기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키운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어지는 경험.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발견한 일들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것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들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옷장도 정리하고 서랍도 정리하고, 그런데 아내 화장대 서랍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마트 영수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호텔 숙박비였어요.
그것도 꽤 비싼 호텔이더라고요. 또 다른 영수증은 명품 가방 결제 내역이었어요. 백화점에서 결제한 거였는데 금액을 보니까 제가 한 달 벌던 돈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보니까 날짜가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딱 겹치는 거예요. 아내가 의식을 잃고 생사를 오가던 그때 누군가가 호텔에서 돈을 쓰고 명품을 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설마 이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날짜를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카드 명세서까지 찾아보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성호 이름으로 된 카드였어요. 제가 성호 사업 시작할 때 보증도 서주고 카드 만드는 것도 도와줬었거든요. 그 카드로 이런 결제들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은주를 봤거든요. 그런데 은주가 혼자 있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까 동네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서 앉더니 은주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오빠, 이제 시아버지는 신경 꺼도 돼요. 집도 곧 제 거니까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방해할 사람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진사로 4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왔지만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은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아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트레이너라는 남자도 웃으면서 그러게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못되게 한 적이 있나? 아니면 아들 교육을 잘못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성호한테도 은주한테도 나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성호가 사업한다고 할 때 제가 가진 돈 다 내줬고 은주가 시집 와서도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며느리 고생한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고 늘 배려해 줬는데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성호를 불렀어요. 직접 물어보기로 했거든요. 영수증들을 손에 쥔 채로 성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성호가 오자마자 저는 바로 물었어요. 성호야, 이 카드 내 거 맞지? 왜 내 엄마 병실 옆에서 이런 게 찍히냐? 영수증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호텔비에 명품 가방. 내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그때 이런 걸 샀다는 말이냐? 그런데 성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안하다거나 설명해 보겠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짜증 섞인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사람도 즐겨야죠. 아버지는 늘 전략, 희생만 강조했지만 전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돈은 내 엄마 살리려던 돈이었다고 했더니 성호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살려도 몇 달 못 버틴다고 의사도 말했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살 길 찾아야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몇 달 못 산다니까 그 치료비로 자기가 놀겠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제가 어떤 아들을 키운 건지.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호야, 사진은 못 속인다. 내 진짜 얼굴도 언젠가 다 드러날 거다. 그런데 성호는 그 말에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사진은 낡은 기술이잖아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아버지만 그대로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미 오래전에 변해 있었구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징조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성호가 집에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버지, 사진관 땅값 많이 올랐죠? 이 집도 나중에 재개발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 그때는 그냥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한테는 효부인 척 했지만 뒤에서는 언제 돌아가실까 하는 말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들었다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이렇게 변했을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은주가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 은주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 며칠 후부터였어요. 아예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갑자기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고 되물었더니 은주가 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혼자 이 큰 집에 계시기도 외로우실 테고 요양원 가시면 또래 분들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동네 사람들도 구식사진관 주인이 아직도 여기 살고 있다고 불편해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고요? 저는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누구한테도 피해 끼친 적 없는데 무슨 불편하다는 건지.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성호였어요. 은주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거들고 나서는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는 이제 짐이에요. 짐이라고요?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짐이라는 거였어요. 집도 팔아야 하고 그 돈으로 저희 미래를 준비해야죠.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짐이라고?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알아? 성호 잘 부탁해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아내가 임종 직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성호 잘 부탁해. 혼자 두지 마.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성호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부탁 이제 내려놓으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다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을까요? 성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성호가 어릴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사진관 일을 뒤로 미루고 병원에서 며칠을 지샜어요. 성호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사진관 장비까지 팔았고요. 성호가 사업한다고 할 때도 제가 가진 돈을 다 내줬어요. 제 노후 자금이었는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호야,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대학 갈 때, 사업 시작할 때 아버지가 뭘 했는지 기억나냐?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부탁한 적이 없다고요? 자식을 키우는 게 부탁을 받고 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은주는 옆에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살기 바빠요. 솔직히 아버님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요양원이 더 좋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돌봄도 받으실 수 있고. 전문적인 돌봄이요? 가족의 사랑보다 전문적인 돌봄이 더 좋다는 거군요. 그럼 지금까지 아내와 제가 성호한테 준 사랑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정말 짐일 뿐이구나. 더 이상 쓸모없는 방해되는 존재일 뿐이구나. 그래, 알겠다. 나도 이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처음 사진관을 시작할 때 샀던 가방이에요. 거기에 간단한 옷까지 몇 벌을 넣고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45년을 살았던 집, 아내와 함께 꿈을 키우고 아들을 키웠던 그 집을 카메라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동네 여관에 방을 잡았어요. 작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여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잘려나간 필름은 다시 붙일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필름을 끼우면 다시 찍을 수 있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복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녀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려는 거구나. 그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순진했나? 착하게만 살려고 했나? 사실 저는 성호가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쳤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아라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여관 방 창가에 앉아서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폭수뿐이겠지. 그 순간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마치 제 사진관에서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40년간 수없이 터뜨린 그 플래시 말이에요. 그래, 사진은 진실을 담는다. 거짓을 숨길 수 없지. 그럼 저 녀석들의 진짜 모습도 사진으로 담아서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호와 은주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지. 다행히 저는 40년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많은 인맥을 쌓아두었거든요. 특히 제 단골 고객 중에 변호사도 있고 동네에서 소문 빠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며칠 동안 여관에서 지내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증거였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호와 은주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제가 여관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진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관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40년간 사진관을 하면서 몸에 밴 게 있잖아요. 몰래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그렇고 먼저 은주부터 따라다녀 봤어요. 매일 오전 10시쯤 되면 헬스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젊은 트레이너와 만나러 가는 거였죠. 저는 헬스장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면 둘이 함께 나와서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뿐인데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호는 회사 끝나고 나면 직장 여동료와 만나더라고요. 처음엔 업무 미팅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래서 아내 병원비로 쓸 돈을 다른 데 썼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단골 고객이자 제 친구인 장노구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장노구는 저보다 3살 많은 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저희 사진관을 이용해 오셨어요. 결혼 사진도 저한테 찍었고 자녀들 사진도 다 저한테 맡겼던 분이죠. 은퇴한 지 5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법률 지식은 해박하신 분이에요. 자네가 웬일로 이런 걸 가지고 왔나? 장노구 변호사가 제가 가져간 사진들과 영수증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내 사진관 암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곳에서 이 증거들을 현상했네. 사실 제가 집을 나온 후에 몰래 사진관에 들어가서 암실을 사용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지만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장노구 변호사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심각하네. 분류는 물론이고 이 영수증들 보니까 횡령 혐의도 있겠어. 자네 아들이 어머니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을 이런 데 썼다면 이 정도면 가정법원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인가? 당연하지. 특히 이 시기를 보게. 자네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런 짓을 했다면 법정에서도 아주 나쁘게 볼 거야. 그런데 자네 정말 이걸로 소송할 생각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울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성호가 저한테 한 짓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난 법정까지 갈 생각은 없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나? 그때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 그 자리에서 장노구 변호사가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어요. 자네도 무시 못할 사람이구만. 그런데 정말 괜찮겠나? 한번 터뜨리면 되돌릴 수 없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이런 꼴을 당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는 추석날에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USB에 사진들을 저장하고 종이에 인화한 사진들도 준비했어요. 영수증 원본도 복사해 두고 추석 당일 성원의 집에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성호의 큰형님 4분, 작은형님 4분, 그리고 조카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모였죠. 처음엔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많이 힘드셨죠? 이제 성호가 잘 모셔드릴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은주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척하면서 저한테 아버님, 진지 많이 드세요 하면서 갖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성호도 아버지,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집에 들어오시죠 하면서 관심 있는 척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일어나서 TV를 켰어요.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USB를 TV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화면이 나왔을 때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화면에는 은주가 그 젊은 트레이너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큰형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조금 더 보시죠. 다음 장면은 성호가 회사 여직원과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은 둘이 호텔 체크인하는 모습. 은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누가 이런 짓을?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진은 거짓을 모른다. 빛이 남긴 건 사실뿐이다. 이어서 보험금 영수증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던 날짜와 호텔비, 명품 가방 구입 내역이 겹치는 게 확실히 보였죠.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니? 필름은 거짓을 남기지 않는다. 내 엄마가 위독할 때 넌 웃고 있었어. 술잔을 들고 있었지. 친척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형님과 작은형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큰형님이 성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박성호, 이게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작은형님도 은주를 보면서 말했어요. 며느라가, 너는 또 뭐야? 시어머니 장례도 끝나기 전에 이런 짓을? 방 안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조카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친척들은 성호와 은주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 얼굴이 드러났구나, 성호야. 이게 내 진짜 얼굴이다. 그 순간 성호와 은주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45년 동안 숨겨왔던 그들의 진짜 모습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추석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변했어요. 친척들이 다 알게 된 일이 동네 전체로 퍼져 나갔거든요. 요즘 세상에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아시잖아요. 성호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불륜 사진이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퍼지자 회사는 곧바로 징계 조치를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죠. 그 업계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한번 소문이 나면 다른 회사 취직하기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은주는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결국 은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성호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면서 말이에요. 성호는 혼자 남겨졌어요. 직장도 없고 아내도 떠나고 친척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그제서야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는 거냐? 내 엄마가 죽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나한테 기대지 말고. 사실 성호가 그런 꼴이 된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었어요. 성호는 결국 고향을 떠났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았네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호는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억울함이나 원망은 없었거든요.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은 팔지 않았어요. 성호가 원했던 대로 팔아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대신 전세로 내주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원룸 창가에는 아내의 사진을 걸어뒀어요. 45년 전 결혼식 때 찍은 그 사진 말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수줍어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해요. 여보, 다 끝났어. 이제는 후련하네. 그동안 우리 성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도 해요. 여보, 당신 사진 옆에 내 사진도 하나 더 걸고 싶어. 오늘은 노을빛으로 찍어야겠어. 사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일흔이니까 언제 아내를 따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아내를 다시 만날 날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원룸 앞에서 동네 아이가 뛰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진 찍어주세요. 응? 사진을? 네. 할아버지가 사진 잘 찍는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그림 그린 거 있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할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저를 그냥 할아버지로 보는구나. 사진관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좋지. 웃어라. 남는 건 결국 얼굴이니까.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 아이의 밝은 웃음을 찍으면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수없이 들었던 셔터 소리가 다시 제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종종 동네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요. 생일 사진 찍어달라고, 가족 사진 찍어달라고. 젊은 부모들도 할아버지가 찍어주시면 더 예쁘게 나온다면서 부탁해요. 요즘은 작은 사진관을 다시 차릴까 생각도 해봐요. 물론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작은 사진관 말이에요. 디지털 카메라도 배우고 컴퓨터 작업도 배워서 제 삶이 다시 작은 앨범처럼 채워지고 있어요.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성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했어요. 언젠가 다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때로는 엄하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사진은 정말 거짓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마음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신 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무 참기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제가 한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부모까지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70살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진들을 찍으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어. 우리 성호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언젠가 당신을 만나러 갈 때까지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볼게.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 이야기나 하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얼굴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배신의 얼굴도, 진실의 얼굴도 기록되죠.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각자 다른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인생이란 결국 하나의 큰 앨범 같은 거예요. 슬픈 사진도 있고, 기쁜 사진도 있고, 화난 사진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사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앨범에 새로운 사진들을 더해 가려고 해요. 더 밝고 더 따뜻한 사진들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앨범에도 아름다운 사진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